예, 오늘은 이제 음식 예술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음식은 예술이 될 수 있을까?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텔퍼, 엘리자베스 텔퍼죠. 텔퍼의 미적 반응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렐은 이제 미적 표면의 개념을 썼는데요. 텔퍼는 이제 미적 반응의 개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강의의 진행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이제 텔퍼의 미적 반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예술 형태로서의 음식, 세 번째는 음식의 예술적 가치, 네 번째는 비주류 예술로서의 음식. 네, 그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퍼의 미적 반응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미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제 쾌락 또는 즐거움의 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어떤 대상이 나의 감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그 대상 또는 이제 사물의 그 모양이나 맛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물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그 사물의 모양이나 맛이 나의 감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미적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코티지 치즈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입니다만, 이 코티지 치즈는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있고 부드럽고 이제 하얀 치즈입니다. 그래서 빵에 발라 먹으면 맛있는 그런 치즈인데요. 그 코티지 치즈의 맛과 질감, 나에게 느껴지는 그 질감 때문에 이거 그 자체로서 이 치즈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미적 반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치즈가 열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아서 건강에 좋기 때문에 또는 미용에 좋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 미적 반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미적 반응을 한 것은 이런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의 맛과 질감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것, 그것을 미적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미적 반응은 객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의 이제 반대 개념이죠. 그 주관성은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성이라고 하는데, 객관성은 그 반대로 개인의 판단을 떠나서 어떤 집단의 판단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나의 판단을 같이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객관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적 반응이 객관성을 갖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의 음식의 맛이 객관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맛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맛집에는 이제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하죠. 예,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성심당의 빵집이죠. 대전에 있는 성심당의 빵집인데, 성심당에 가면 이제 빵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맛의 객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맛집의 음식을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그 주관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그 맛집의 음식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맛의 미적 성질, 그 맛의 성질 또는 맛의 쾌락적 성질, 뭐 미적 성질을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음식의 미적 성질을 인정을 했다면 그것은 객관성을 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와인 소믈리에와 커피 바리스타들의 이제 객관적인 판단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와인 소믈리에 그리고 이제 커피 바리스타는 맛과 향에 대한 어떤 미적 반응이 객관성을 갖고 있다. 또는 이 객관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와인 소믈리에가 있고 커피 바리스타가 있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와인 소믈리에는 그 지금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주문한 요리에 적합한 그 와인을 추천을 하고 그 와인의 맛, 특징, 원산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와인 소믈리에입니다. 그러면 이 와인 소믈리에들은 그 와인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객관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커피 바리스타도 전문적인 그 커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고객의 주문에 맞게 커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 와인 소믈리에나 커피 바리스타는 와인이나 커피의 영양가와 상관없이 그 맛 그리고 향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맛과 향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판단 또는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중립적이다. 이 중립적이다라는 것은 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판단,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런 판단은 결국은 예술 작품에 대한 판단과 상당히 그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텔파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미적 반응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술 작품에 대한 판단과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음식을 예술 형태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은 예술의 형태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음식은 그 유용한 것,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이제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 그리고 이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음식인데 그런 관점에서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은 그 유용성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로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그 오스카 와일드가 있는데요.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의 뭐 시인이고 소설가였고, 그 뭐 유명한 그 소설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유명한데요.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은 전혀 유용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오스카 와일드가 주장한 것은 논리적인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순수예술, 우리가 이제 5가지를 전통적인 순수예술로 보는데요. 건축, 조각, 그림, 음악, 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통적인 예술이고 순수 예술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은 단지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예술적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용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예술을 이제 유용성의 관점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오스카 와일드의 주장은 상당한 그 논리적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예술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예술의 형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과 이제 대비되는 관점이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예술의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리법의 개발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요리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음악의 작곡가로 비유가 되고요. 그런 그 요리법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연주자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비유에 비추어 보면 그 음식은 바로 예술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데이비드 프렐은 음식은 예술로서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의 맛과 냄새는 즐거운 것으로 지각될 수 있고 특별하고 흥미로운 성격을 지니고 인식되고 기억될 수 있고 객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즐겁다라고 하는 쾌락을 준다. 음식이 이제 맛을 내고 쾌락을 줄 수 있고, 또 음식은 흥미로운 것이고, 음식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근데 알 수 있다는 건 인식이죠. 또 그 음식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할 수 있고, 네, 그런 음식의 맛에 대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공통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이제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음식의 맛과 냄새는 이와 같이 즐거운 것이고 흥미로운 것이고 이해되고 기억되고 객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음식의 맛과 냄새를 예술 작품으로 비유를 해도 똑같습니다. 예술 작품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흥미로운 것이고 이해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맛과 냄새는 마치 예술 작품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프렐은 음식은 예술로서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음식은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어째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은 이제 그림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물감을 짜서 종이나 아니면 캔버스에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물감이 변질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감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감이 변질되고 소비되지 않으면 그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되면 그 그림은 그렇게 물감이 변질되고 소비돼서 그려진 그림을 우리는 즐기고 또 감상하고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그건 소비하는 것이죠. 먹은 뒤에 음식의 맛과 향을 즐기기도 하고 그것을 감상하기도 하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 맛을 즐기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감상하기도 하고, 또 짜장면을 먹고 짜장면의 맛과 향을 즐기고 감상하기도 하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림의 재료나 음식이나 다 같이 변질되고 소비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 맛과 향을 우리는 감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그림은 그런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음식과 그림은 어떤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음식과 그림은 재생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술 작품을 재생산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그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어떻게 칠할지 그것이 다 이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똑같은 그림을 계속 찍어낼 수 있고 재생산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사가서 벽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술 작품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고 소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도 요리의 레시피가 있죠. 옆에 그림에 그 지금 토마토 소스 마파두부의 레시피인데요. 여기는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소스는 무엇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하는 순서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그 재료를 가지고 또는 소스를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면 이런 요리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시피가 마치 앞에서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시피에 의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 음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중국집에 가면은 뭐 짜장면이 그 똑같은 맛을 내는 짜장면이 계속 나오고 또 짬뽕도 그 같은 맛을 내는 짬뽕이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똑같은 레시피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그림, 그 미술 작품에 있어서는 마치 그 똑같은 그림을 찍어낼 수 있는 또 그려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음식과 미술 작품은 상당한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음식의 영양학적 기능, 그 영양학적 기능도 예술적 감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음식의 영양학적 지식, 그것은 단지 영양학적인 차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적 감상,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영양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칼로리가 여기에 이제 그 사례가 있습니다만 칼로리가 높은 휘핑크림, 그 휘핑크림은 여기 그림에 보입니다만은 거품을 내는 이제 그런 크림이죠. 그리고 그 초콜릿을 이제 휘핑크림하고 초콜릿을 사용을 해서 그 섬세한 질감을 가진 풍부한 맛을 지닌 그런 디저트, 뭐 이게 이제 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디저트 자체가 그 맛이 주는 또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쾌락을 느낄 수 있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요리 전문가의 작품은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의 그 잠재적인 예술 작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이런 영양학적 기능과 무관한 전혀 관계가 없는 음식의 예술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음식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 사진의 사람은 그 프랑스의 위대한 셰프였던 카렘입니다.
그 프랑스 말로는 마리 앙뚜안 카렘.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고, 또 이 그 유럽 왕실에서 이제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 음식을 만들어냈던 그런 요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의 소스를 4개의 큰 범주로 분류한 소스 체계, 그게 카레이 만든 그 소스 체계인데, 이것은 지금도 서양 요리의 기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카렘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페이스트리와 설탕으로 된 놀라운 건물을 갖게 될 것이고, 네, 이제 이 건물을 페이스트리와 설탕으로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적인 건축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순수 예술은 건축, 그림, 음악, 조각, 시, 이 5가지가 이제 뭐 주류 예술이고 순수 예술이죠.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과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으로 건축물도 만들고 또 그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카렘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웅장한 정자라고 하는 이 정자를 과자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상당히 정교하고 이렇게 그런 것인데, 이것을 다 이제 페이스트리와 설탕 내지는 과자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이제 현대에는 케이크를 이렇게 다단의 케이크를 만들기도 하죠. 먹기도 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음식은 여전히 이 음식을 예술로 본다 손 치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비주류 예술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음식이 예술이 될 수 있다라 할지라도 음식 예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표현하는 예술은 건축, 조각, 그림, 음악, 시, 전통적인 예술이죠. 이거는 이제 주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조각, 그림, 음악, 시, 이렇게 주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술과 비교해 봤을 때 음식을 매체하는 예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음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계속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먹지 않고 그냥 놔두면 상하기도 하고, 또 음식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을 이제 텔퍼가 이 3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퍼가 주장하는 음식 예술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제 음식의 일시성, 앞에서 봤던 일시성을 그 한계점으로 들 수 있죠. 음식은 이제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어서 소비를 하는 것이고요. 또 먹지 않고 그냥 놔두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이나 그림과 같이 오랫동안 우리가 보고 감상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천년고찰, 이 절이 1000년이 됐는데 이 1000년 동안 이 건축물이 유지가 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도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음식은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감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이제 다른 뭐 건축이나 조각, 미술적 작품과 같은 어떤 지명도, 이 뭐 천년고찰의 지명도와 같은 이런 지명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은 어찌됐건 그런 지명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란
장기간 오랫동안 존재를 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감상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절처럼 1000년 이상이 흘러도 그 수십 세대에 걸쳐서 감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음식은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음식은 문학이나 시각예술과 같이 어떤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본다든가 뭐 조각품을 본다든가 건축물을 본다든가 또 문학작품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예술 작품들은 어떤 의미를 그 자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갖고 있는 의미,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음악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음식은 그런 의미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음식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음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그 자체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꼭 요리사가 전문 요리사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요리를 하는 음식을 만드는 동기인 것이지 요리되는 음식 자체가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감정을 담고 있지 않다. 그 감정은 인간이 하나의 동기로서 가질 수 있지만 음식 자체는 그런 감정을 이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